안녕하세요. 서울외계인입니다.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신년 계획에서도 올해부터 팟캐스트를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결심을 밝혔었는데요. 2월이 돼서야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고 정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죠. 그리고 그 밑줄을 다시 확인하면서 노트를 기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트를 기록한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시죠? 그렇게 그냥 노트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때도 많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종이 카드에 쓰거나 옵시디언에 저장을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카드가 계속 이렇게 늘어가면서 카드 보관함을 채우는 거에서 만족감을 느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옵시디언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폴더 안에 가득 차가는 파일들 그것들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 기록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트를 뒤적거리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전문적인 학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습관화가 돼 있어서 쉬운 일일 수 있겠는데 저 같은 이제 일반 독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 그 노트를 다시 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뉴스레터에서도 그 지식관리 방법론 제텔카스텐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사실 제가 제텔카스텐을 계속 그 방법론을 제대로 실천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해보긴 하지만 그 제텔카스텐을 사용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목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 책의 내용을 기록을 한 노트, 그걸 이제 문헌 노트라고 하죠. 그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문헌 노트라고. 그렇게 책의 내용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그런 노트를 하나의 개념만 담긴 원자 노트, 아토믹 노트라고 하죠. 원자 노트. 그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텔카스텐의 핵심이 사실 그 부분에 있거든요. 그 전환.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꽉 막혀 있어요. 그 부분이 왜 어려울까요? 그걸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익힌 제텔카스텐의 모범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종이 노트가 아니라 옵시디언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노트에 정리를 하죠. 이것을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문헌 노트라고 하죠. 사실 이 문헌 노트는 하나의 노트에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개념이나 뭐 장별이나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면 나중에 맥락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냥 하나의 노트에 책의 내용을 옮겨 적는 것이 낫고요. 두 번째로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노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방금 앞에서 첫 번째로 얘기한 문헌 노트를 노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뭐 그 노트 옆에 여러 가지 뭐 메모나 자기 생각이나 주의점들이나 뭐 그런 부가 정보를 적긴 하지만 보통은 이 책의 내용을 옮겨 적은 걸 노트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제텔카스텐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내 맥락에서 재서술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게 가장 자신이 없고 어려운 단계입니다. 내 맥락에서 책의 내용을 다시 쓴다.
뭐 재해석한다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의 언어로 내가 다시 그 노트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게 재서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진술. 이 경우에 내가 내 생각에 자신이 없으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감히 내가 이 책에 내 의견을 덧붙여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 맞을까? 그런 등등의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차라리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외우거나 아니면 그냥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의문이나 그런 것을 갖지 않는,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내 맥락에서 재서술한다. 그러면서 그 재서술할 때는 원자 노트, 어토믹 노트, 이것의 개념은 이제 하나의 개념만 한 장의 노트에 담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노트 말고 메모라고도 하는데, 사실 메모라는 단어에 원자적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쓸 때 보통 메모에는 한 가지만 적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면은 원자 노트가 사실 뭐 대단히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그런 한 가지만 적는다. 나중에 더 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적는다. 그것이 원자 노트다. 편의상 원자 노트라고 부른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맥락에서 재서술하는데 그것을 하나만, 한 장에 하나의 개념만 담는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단순한 원자 노트의 구성 요소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핵심 개념이나 질문을 담은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제목이 있어야 나중에 다시 찾아볼 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책의 원문이 말한 것을 내 언어로 재서술한 핵심. 이것은 뭐 앞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언어로 재서술한다. 재진술한다. 그리고 내 질문들이 따라 붙겠죠. 이게 왜 중요한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거를 따로 노트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뭐 글이나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겠지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적고, 아니면 뭐 기존 생각과 어떻게 충돌되거나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아직 미해결 지점은 뭔지, 그런 뭐 여러 가지 내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노트들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옵시디언의 가장 큰 강점인데요. 기존의 다른 노트들과 굉장히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되도록이면 2개 이상의 노트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만 연결되면은 고립된 노트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2개의 노트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2개 이상의 노트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기존에 만들어둔 노트들이 꽤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텐데, 만약에 만들어 놓은 게 없다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노트는 없지만 링크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노트가 만들어지겠구나 싶은 것들, 아니면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대괄호 2개 양쪽에 붙이고 거기에 문장으로 적어두면 그것을 클릭하면 그냥 새 노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트까지 만들 필요는 없이 이 노트를 봤을 때 이런 노트들이 연결되겠구나라는 것을 기록을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출처, 뭐 어떤 책에서 옮긴 것이다, 그런 출처 당연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태그, 태그는 뭐 관련된 주제나 뭐 키워드 같은 것들을 적는 건데, 사실 태그를 너무 많이 달아두면은 오히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핵심적인 거 한 두세 개 정도. 태그보다도 다른 노트들과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거. 예, 그것을 염두에 두면 총 6가지 요소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단순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원자노트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핵심 개념이나 질문을 담은 제목. 두 번째, 원문이 말한 것을 내 언어로 재서술한 핵심. 그리고 세 번째, 내 질문들. 그리고 네 번째, 다른 노트들과의 연결. 그리고 다섯 번째, 출처. 여섯 번째, 태그. 만약에 여기서 더 익숙해지고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면 뭐 더 많은 요소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요소로 시작하면은 시작하기 전에도 그 요소들을 채우느라고 혼자 지쳐버린다는 거. 그건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압니다.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좀 더 완벽한 노트를 만들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노트 한 장을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은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이 6가지 요소도 좀 처음에는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줄여도 됩니다. 제목, 핵심, 연결. 질문은 뭐 나중에 더 떠오르면 할 수 있지만 아무튼 핵심은 원문의 내용을 내 언어로 재서술해야 한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노트를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보더라도 무슨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책에서 단순히 옮겨 적은 내용은 그게 뚝 떨어져 있으면 다시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라고 전체 내용을 쭉 다시 읽어보지 않는 이상은 맥락 파악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병목 지점입니다. 책의 내용을 옮겨 적는 것은 되게 쉬워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되죠. 타이핑만 빠르고. 그런데 그것을 내 언어로 다시 써야 한다는 거. 이것이 여러 번 강조해도 참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모든 책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플라톤의 고전 같은 걸, 대화편 같은 거를 내 의견을 붙여서 진술한다. 그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원전들은 좀 나중에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이 방법은 그런 고전 원전들은 일단 예외로 하고선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오랜만에 팟캐스트를 녹음을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텍스트를 읽으시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팟캐스트가 더 좋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차차 뭐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뉴스레터, 텍스트 뉴스레터도 같이 계속 쓸 거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팟캐스트가 더 적합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아까 그 노트를 적을 때 뭐 원문 옮기는 거는 뭐 타이핑만 빠르면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말을 하는 거를 그대로 옮겨주는 서비스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전사해주는. 그런데 요새는 거기에 또 AI가 접목이 되다 보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내가 하는 말을 조금 고쳐서 그런데 제가 쓰는 서비스는 뭐였죠?
예. 타이플리스라는 서비스인데 유료 서비스인데 뭐 사용량이 많지 않으면 무료 서비스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 타이플리스를 쓰니까 중간에 뭐 말을 취소한다거나 하면은 그걸 다 반영을 해서 다시 다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원문을 옮길 때 일일이 다 타이핑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옮기니까 훨씬 더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타이플리스. 네. 그러면은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의 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